할아버지, 빨리 도망치세요. 신사 민수의 목소리가 박철민의 귀에 꽂혔습니다. 때를 밀어주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철민아, 무슨 소리야? 박철민이 민수를 돌아봤을 때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5살 청년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지금 나가셔야 해요. 빨리요. 민수가 박철민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힘껏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욕탕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났습니다. 며느리 김은주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오늘 아침 손님한테 폭력을 휘두르셨다고 외쳤어요.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박철민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요. 박철민은 수건만 걸친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가 뒷문을 가리켰어요. 두 사람은 목욕탕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도대체 평일 오전 박철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며느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시아버지를 잡아가려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을 읽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박철민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그 순간부터 말이죠. 박철민은 경상남도 마산 원도심에서 40년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철민탕,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목욕탕이었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시면 보일러를 점검하고 문을 열었어요. 아내와 함께 시작한 목욕탕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박철민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고혈압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차는 마시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아들 박상훈과 며느리 김은주는 6년 전부터 박철민과 함께 살았습니다. 상훈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박철민은 흔쾌히 같이 살자고 했었죠. 두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상훈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고 은주는 보험회사에서 일했어요. 목욕탕에는 새신사 강민수가 있었습니다. 25살 대학생이었죠. 5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4일 정도 나왔어요. 쉬는 날이나 시간 날 때는 박철민을 도와주러 잠깐씩 들렀습니다. 박철민은 민수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민수도 박철민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죠. 민수는 며느리 김은주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목욕탕에 들를 때 봤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민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신사 얼굴까지 기억하지는 않았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석 달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아침처럼 박철민은 목욕탕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새벽 목욕을 즐기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단골 손님 한 명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요. 박철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수건을 정리하고 탈의실을 점검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힘드셨죠?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며느리는 항상 시아버지를 잘 챙겼거든요.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약도 챙겨줬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때요? 고혈압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응, 잘 먹고 있어. 박철민은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은주가 뭔가를 들고 왔어요. 아버님, 이거 드세요. 손에는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죠. 이게 뭐야? 홍삼차예요. 아버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끓였어요. 박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차를 마시지 않았거든요. 물만 마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며느리 고맙지만 나는 차를 안 마셔. 에이 아버님,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정말 좋아요. 은주가 웃으며 권했습니다. 박철민은 며느리 성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이상했습니다. 홍삼 특유의 쓴맛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쓴맛이 났습니다. 맛이 좀 이상한데? 아버님, 홍삼이 원래 쓰잖아요. 처음 드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철민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은주는 매일 홍삼차를 끓여줬습니다. 박철민은 며느리 성이라고 생각하고 마셨어요. 하지만 맛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철민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욕탕에서 자꾸 졸음이 왔습니다. 오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4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도 실수했습니다. 항상 60도로 맞춰놓는데 70도로 올려놓은 거예요. 손님이 뜨겁다고 항의했습니다. 단골 손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보던 얼굴인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탈의실 열쇠 관리도 엉망이 됐습니다.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렸죠. 민수가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좀 피곤한가 봐. 박철민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어요. 목이 말라서 거실로 나가려다가 안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상훈과 며느리 은주였죠. 박철민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아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상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8억이라는 숫자가 들렸습니다. 대출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은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번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박철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빚을 졌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8억?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철민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민은 평소처럼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아들의 빚,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이상한 증상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박철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매일 홍삼차를 끓여줬습니다. 아침마다 은주는 주전자를 들고 박철민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박철민은 며느리 성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마셨습니다. 하지만 맛은 여전히 이상했어요. 홍삼 특유의 쓴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약품 같은 쓴맛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박철민의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목욕탕에서 자꾸 졸았습니다. 접수대에 앉아 있다가 깜빡 졸 때가 많았어요. 손님이 깨워줬습니다. 40년 목욕탕 운영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보일러실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온도 조절을 제대로 못했어요. 어느 날은 물이 너무 뜨거워서 손님이 화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물이 너무 미지근해서 항의를 받았죠. 탈의실 관리도 엉망이 됐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렸어요. 사물함 번호도 헷갈렸습니다. 손님 물건을 찾아주는데 한참이 걸렸죠. 단골 손님들의 얼굴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넘게 매일 보던 얼굴인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인사를 받아도 누군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새신사 민수가 계속 걱정했습니다. 목욕탕에 나올 때마다 박철민의 상태가 안 좋아 보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쉬는 날인데도 목욕탕에 들렀어요. 박철민을 도와주려고요. 사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박철민은 손을 내저었지만 사실 자기도 걱정됐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철민은 결심했어요. 이제 홍삼차를 마시지 않기로요. 저녁 식사 후 은주가 평소처럼 홍삼차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홍삼차 드세요.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고맙지만 이제 안 마실게. 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요. 왜요? 아버님 건강에 좋은데요. 아니야. 마시고 나면 자꾸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원래 물만 마시던 사람이야. 그게 더 편해. 박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박철민을 바라보다가 억지로 웃었어요. 알겠어요. 아버님이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은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아버지를 챙겼는데 이제는 냉랭했어요. 아침 인사도 대충 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차려주지 않았죠. 박철민이 알아서 해먹어야 했습니다. 아들 상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방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어요. 박철민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홍삼차 하나 안 마신다고 이렇게 태도가 변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방에서 상훈과 은주의 대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밀실 대화였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박철민은 궁금했지만 엿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뿐이었어요. 홍삼차를 끊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철민의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덜 멍했습니다. 졸음도 줄어들었어요. 목욕탕에서 실수도 덜 했습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도 제대로 했고 단골 손님 얼굴도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죠. 민수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 그냥 좀 쉬었더니 괜찮아진 것 같아. 박철민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홍삼차를 마실 때는 몸이 이상했는데 안 마시니까 괜찮아지다니. 혹시 그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 상훈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요즘 목욕탕 장사는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상훈은 평소에 목욕탕 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래. 예전이랑 비슷해.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상훈의 목소리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은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나는 아직 건강해. 목욕탕 일이 좋아. 하지만 아버지, 그만하자. 나는 죽을 때까지 목욕탕 할 거야. 박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박철민은 또 안방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훈과 은주였죠.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뭔가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은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빚, 며느리의 태도, 변화, 갑작스러운 목욕탕 은퇴 권유. 모든 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다음 날 아침, 박철민은 평소처럼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박철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곧 실행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홍삼차를 거절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박철민의 몸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목욕탕 일도 예전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죠. 며느리 은주는 시아버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 없이 지나갔어요. 저녁 식사도 각자 알아서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는 일이 없어졌죠. 아들 상우는 퇴근하면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문을 닫아 걸고 은주와 무언가 이야기만 했습니다. 박철민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가 홍삼차를 거절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목욕탕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명함을 들고 있었죠. 사장님이시죠? 저는 대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나온 한승기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철민은 명함을 받아들며 의아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근처가 재개발 예정 구역인 거 아시죠? 요즘 건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 매각 의향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박철민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곳이에요. 하지만 사장님,
시세가 지금 14억 정도 됩니다. 좋은 기회예요. 싫다고 했습니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승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박철민은 뭔가 찝찝했습니다. 아무도 부른 적 없는데 갑자기 중개업자가 찾아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훈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낮에 부동산 중개업자 왔다면서요? 박철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 왔었어. 근데 너는 어떻게 알았니? 제가 부탁한 겁니다. 상훈의 대답에 박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부탁했다고? 네.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목욕탕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박철민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목욕탕 팔 생각 없어. 아버지, 14억이에요. 그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내 인생이야. 박철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고집이 아니야. 나는 이 목욕탕 지키면서 살 거야.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박철민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철민은 또 안방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훈과 은주의 목소리였죠. 이번에는 좀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안 판다잖아. 어떻게? 상훈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어야지. 홍삼차 계속 드셨으면. 이제 그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에 얘기한 그 방법밖에 없어. 그게 정말 가능할까? 해야지. 시간이 없잖아. 다음 달이면 이자만 3천만 원이야. 박철민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자가 한 달에 3천만 원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빚이 많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목욕탕 문을 열고 있을 때 단골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어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낮에 제가 목욕하러 왔을 때요. 목욕탕 앞에서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 봉투를 나눠주는 거 봤어요. 박철민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돈 봉투요? 네. 그 남자가 말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증언해 달라고요. 박철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저도 이상해서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골 손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철민을 봤습니다. 박철민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목욕탕 단골 손님 몇 명이 박철민을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저한테 화내신 거 괜찮으세요? 박철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제 화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언제요? 어제 오후에요. 제가 인사했는데 화내시면서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지만 그 손님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철민은 황당했어요. 다른 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요즘 건망증 심하시네요. 아까 제 수건 찾아달라고 하셨잖아요. 박철민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랬나? 아니면 그 손님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목욕탕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어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박철민은 의아했어요. 10년 넘게 같이 일하던 직원인데 갑자기 그만둔다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그 직원에게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만두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요. 직원은 돈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박철민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누군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또 정신과 의사를 데려왔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어요. 아버님, 이분은 정신과 전문이세요. 아버님 건강검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셔왔어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 같았어요. 나는 괜찮아. 정신과 갈 필요 없어. 박철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망증도 심하시고 실수도 많으시잖아요. 한번 진료 받아보세요. 싫다고 했어. 박철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죠. 의사가 나가고 난 후 박철민은 은주를 봤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 나는 정신과 환자 아니야.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박철민을 바라볼 뿐이었죠. 박철민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박철민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박철민은 매일 목욕탕에서 단골 손님들의 이상한 반응을 받았어요. 어떤 손님은 박철민이 화를 냈다고 했고, 어떤 손님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는지, 누가 시킨 건지 알 수 없었죠. 새신사 민수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목욕탕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박철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목욕탕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더니 여자 1명과 남자 4명이 들어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여자는 며느리 김은주였습니다. 민수는 은주의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주는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새신사 얼굴까지 기억하지 않았으니까요. 은주와 남자들은 식당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앉은 곳에서 2 테이블 떨어진 곳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남자들은 40대에서 50대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은주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죠. 남자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남자들은 봉투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게 뭘까요? 은주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식당이 조용해서 들렸어요.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손님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 증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방금 준 봉투가 계약금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 증언을 사는 거였어요. 남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증언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니까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거였어요.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섭외했다고요. 허위 진단서를 써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의사에게는 500만 원을 주기로 했대요. 남자 한 명이 또 물었습니다. 입원시키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은주는 건물을 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욕탕 건물이 14억이라고요. 그 돈으로 빚을 갚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며느리와 아들은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오전에 실행한다고요. 목욕탕으로 구급차와 경찰을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와서 증언해 달라고 했어요.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받았으니 해주겠다고 했죠. 민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떡하죠?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냥 말하면 할아버지가 믿으실까요? 증거가 없는데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께 알려드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도와드려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쉬는 날이었지만 목욕탕으로 갔어요. 박철민을 만나려고요.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민수의 심각한 표정을 봤어요. 두 사람은 목욕탕 휴게실로 갔습니다. 민수는 어젯밤 식당에서 본 것을 모두 말했어요. 며느리가 남자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부탁한 것,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 이틀 후 실행한다는 것까지요. 박철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사장님. 제가 직접 봤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홍삼차에 뭔가를 탄 것, 거짓 증언들, 정신과 의사를 데려온 것, 목욕탕을 팔라는 압박.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박철민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일단 이틀 후에 그 사람들이 오면 도망쳐야겠지.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해. 누구한테요? 모르겠어. 하지만 누군가는 있을 거야. 박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박철민은 평소처럼 목욕탕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오늘 며느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박철민을 돕기 위해 나온 거였죠. 민수가 박철민에게 세신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때를 밀어주면서 작게 속삭였어요. 사장님, 준비하세요. 곧 올 것 같아요.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욕탕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도 났습니다. 며느리 김은주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늘 아침 손님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 외쳤어요. 정신 이상 증세가 있으니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도 1명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식당에서 봤던 남자 4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욕을 했다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가 박철민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치세요. 며느님이 사람들 데리고 오고 있어요. 할아버지 잡아가려는 것 같아요. 박철민은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뒷문을 가리켰어요. 2 사람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박철민은 수건만 걸친 채 뒷문으로 달렸어요. 민수가 앞장섰습니다. 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를 잡으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철민과 민수는 이미 뒷문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민수가 박철민의 팔을 잡아줬어요. 68년을 산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민수의 자취방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박철민은 알았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옆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박철민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민수의 자취방은 목욕탕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어요. 박철민은 민수가 건네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건만 걸치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뛴 적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수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박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2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20분 후 두 사람은 마산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간호사가 박철민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증상을 물었어요. 박철민은 석 달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홍삼차를 마신 후 생긴 증상들, 졸음, 실수, 기억력 저하까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박철민은 검사실로 갔습니다. 피를 뽑았어요. 4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어요. 졸피뎀이라는 약물이었습니다. 꽤 많은 양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복용한 흔적이라고요. 박철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홍삼차에 뭔가를 탔던 거였어요. 의사는 홍삼차 샘플을 가져오면 분석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요. 의사는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와 함께요. 이것도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박철민과 민수는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목욕탕 맞은편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최봉수의 가게였죠. 박철민과 38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봉수가 손님 머리를 자르다가 박철민을 봤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박철민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도 했습니다. 박철민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봉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봉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봉수는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재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에 봉수가 건물 문제로 도움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봉수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재현 변호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지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송재현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진지한 인상이었죠. 박철민을 의자에 앉히고 차를 한 잔 건넸어요. 박철민은 또다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홍삼차에 수면제를 탄 것, 거짓 증언을 매수한 것,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요. 송재현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라고요. 독살 미수의 사기, 강요죄까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도 했어요. 지금 있는 증거는 혈액 검사 결과와 민수의 목격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송재현은 필요한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홍삼차 샘플, 며느리가 거짓 증인들에게 돈을 주는 장면, 대화 녹음, 정신과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쓰기로 한 증거. 박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모으죠? 송재현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도와줄 수 있다고요.
젊고 민첩하니까 잠복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다고 말했어요. 송재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 1개와 녹음기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는 단추처럼 작았어요. 옷에 달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녹음기는 펜처럼 생겼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무전기 같은 장치였어요. 비상신호기라고 했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빨간 버튼을 누르라고요. 그러면 변호사 휴대폰에 바로 알림이 온다고 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할 거라고요. 박철민은 장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재현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송재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홍삼차 샘플 확보. 민수가 박철민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가져와야 한다고 했어요. 둘째, 며느리와 거짓 증인들의 재회동을 기다렸다가 촬영. 민수가 잠복해서 카메라로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정신과 의사와 며느리의 만남도 촬영. 허위 진단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넷째, 모든 증거가 모이면 경찰에 신고.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 거짓 증인들, 정신과 의사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어요. 송재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당분간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봉수 이발소나 민수 자취방에 숨어 있어야 한다고요. 봉수가 말했습니다. 자기 이발소 2층에 작은 방이 있다고요. 거기서 지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철민은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무실을 나온 세 사람은 다시 봉수의 이발소로 갔습니다. 박철민은 2층 작은 방에 짐을 풀었어요.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있는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 박철민 집에 들어가서 홍삼차를 가져오겠다고요. 집 열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지갑에서 여분의 열쇠를 꺼내줬어요. 조심하라고, 위험하면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꼭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박철민은 이 젊은이가 고마웠습니다. 혈연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도와준다는 게요. 그날 밤 박철민은 봉수 이발소 2층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아침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잡아가려던 모습이요. 그리고 지난 석 달간의 일들도 떠올랐습니다. 홍삼차의 쓴맛, 자꾸 졸리던 증상, 실수들, 모든 게 며느리 때문이었던 거예요. 박철민은 슬펐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컸어요. 6년 동안 같이 살면서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요.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증거를 모아서 그들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박철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끝까지 간다고, 반드시 이긴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박철민에게서 받은 열쇠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됐거든요. 밤 11시였습니다. 박철민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조용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렸어요. 찰칵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민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주 약하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홍삼차가 담긴 주전자였죠. 민수는 가방에서 작은 플라스틱 병을 꺼냈습니다. 송재현 변호사가 준 거였어요. 주전자 뚜껑을 열고 홍삼차를 조금 떠서 병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꼭 닫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민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요.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홍삼차 샘플을 확보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샘플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박철민이 검사받았던 그 병원이었죠. 의사가 샘플을 받아서 검사실로 보냈어요. 3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삼차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어요. 수면제였습니다. 꽤 많은 양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수는 결과지를 받아서 송재현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잘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거라고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며느리 김은주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은주가 낯선 남자들을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저번에 식당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사기로 한 사람들이죠. 만남 장소는 시내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민수는 카페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단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있었어요. 녹음기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주와 남자 4명이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그쪽을 향하도록 자세를 잡았습니다. 녹음기도 작동시켰어요. 은주가 가방에서 또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자들에게 하나씩 건넸어요. 남자들은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죠. 은주가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녹음기가 잘 잡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은주는 며칠 전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망쳤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할 거라고요. 남자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냐고요.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하냐고요. 은주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할아버지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당 50만 원씩 더요. 방금 준 게 그 돈이라고 했어요.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다고 했죠.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시도한다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걸 카메라와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20분 정도 더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잡은 거였어요. 다음 날 민수는 영상과 녹음 파일을 송재현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잘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두 번째 증거를 확보했다고요. 하지만 아직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쓰기로 한 증거요. 민수는 며느리를 계속 미행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한 남자를 만나는 걸 봤어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보였죠. 만남 장소는 조용한 음식점이었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민수는 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은주와 의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망쳤다고요. 하지만 곧 다시 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정신 이상이 있느냐고요. 은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진단서만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언제 받느냐고 물었어요. 은주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반은 지금, 반은 진단서 쓴 후에 준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그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예요. 음식점을 나온 민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송재현에게 파일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고 말했어요. 홍삼차 약물 검사, 혈액 검사, 거짓 증언 매수 영상, 의사 매수 영상까지요. 송재현이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차례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시도할 때 현장에서 잡는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다시 목욕탕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했어요. 그때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한다고요. 박철민은 그날 평소처럼 목욕탕에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함께요. 경찰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아침 10시였습니다. 박철민은 목욕탕 문을 열었어요.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목욕탕 근처 골목에는 경찰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4명이 타고 있었어요. 송재현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11시쯤이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목욕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목욕탕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며느리 김은주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 2명, 경찰 1명, 그리고 거짓 증인 4명, 정신과 의사까지요. 은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손님한테 또 폭력을 휘둘렀다고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요. 거짓 증인들도 하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정신과 의사도 나섰습니다.
환자를 진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욕탕 밖에서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라고 외쳤어요. 움직이지 말라고요. 은주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들고 있었어요. 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은주 씨, 박상훈 씨, 독살 미수, 사기, 강요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요. 거짓 증인들과 정신과 의사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위증, 뇌물수수 혐의라고 했어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송재현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블릿을 꺼냈어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은주가 거짓 증인들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에게 돈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허위 진단서를 부탁하는 대화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삼차 약물 검사 결과도 보여줬어요. 수면제가 검출됐다는 결과였죠.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 증인들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정신과 의사는 땀을 흘렸습니다. 형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은주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박철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거였어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목욕탕 안에는 박철민과 민수, 그리고 송재현 변호사만 남았어요. 손님들은 모두 나갔습니다. 박철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석 달 동안 견뎌온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민수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박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송재현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다고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유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슬펐습니다.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감옥에 가게 됐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박철민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와 송재현 그리고 친구 봉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독살 미수, 사기, 강요죄였어요. 박상훈에게는 징역 4년이었습니다. 방조 혐의였죠. 거짓 증인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는 의사 면허 취소와 징역 3년이었어요. 판결이 끝났습니다. 박철민은 담담하게 지켜봤어요.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박철민은 멈춰 섰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송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은 거라고요. 박철민이 용기 있게 싸운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박철민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철민은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아들 상훈과의 마지막 면회였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상훈이 들어왔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매일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박철민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어요. 상훈이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잘하겠다고요. 박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너에겐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목욕탕 지킬 때마다, 새벽에 보일러 켤 때마다, 손님들 맞이할 때마다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봤을 텐데 그걸 빼앗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어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박철민은 다시 목욕탕 문을 열었어요. 40년을 지켜온 그 자리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5시에 문을 열었어요. 손에 익은 일이었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닌 어르신들이었어요. 반가워했습니다. 걱정했다고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맞은편 이발소 봉수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박철민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박철민이 정직원으로 채용한 거였습니다. 월급도 올려줬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목욕탕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박철민이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목욕탕은 나중에 내가 물려받으라고요. 자식보다 내가 더 잘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된다고, 너무 큰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물이 아니라고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고, 평생 잘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40년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온도를 확인하고 물을 점검했어요. 손에 익은 동작이었죠. 목욕탕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어르신이었어요. 40년째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어요. 박철민은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진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68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박철민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민수와 함께, 단골 손님들과 함께 40년을 지켜온 목욕탕에서요. 40년 전 아내와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목욕탕 유리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박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